새로 이사한 오피스텔은 마음에 드세요? 네, 깨끗하고 편리해서 혼자 생활하기에 좋아요. 선생님은 아파트에 사시죠? 네. 저 같은 맞벌이 부부한테는 아파트가 편하긴 한데 가끔 답답해요. 전 어렸을 때부터 한옥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파트보다 한옥이 더 정이 가고 좋아요. 저도 얼마 전에 여행 갔다가 한옥에서 하루 묵었는데 정말 몸도 마음도 푹 쉰 느낌이었어요. 마당도 예쁘고 따뜻한 온돌방도 몸을 아주 편하게 해주고요. 지난 주말이었다. 몸살이 나려는지 으슬으슬 한기가 들고 슬슬 몸이 쑤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녁도 대충 먹고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 속이 썰렁한 게 영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일어나 방바닥에 요를 깔고 누웠다. 한참 누워 있었더니 점점 몸이 따뜻해지고 땀이 나면서 그제야 좀 살 것 같았다. 다음 날 푹 자고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할 수 있었다. 돌이켜보니 어렸을 때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어머니가 차가운 내 손을 잡아 얼른 아랫목 이불 속으로 넣어주시던 생각이 난다. 동생이나 내가 아프거나 하면 어머니는 우리를 아랫목에 눕혀주셨다. 배탈이 났을 때 아랫목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으면 배 아픈 것이 나았고, 감기에 걸렸을 때도 아랫목에 누워 있으면 신기하게 다 나았다. 아랫목에는 늘 이불이 깔려 있어서 추운 데서 놀다 들어와 따끈한 이불 속에 손발을 넣고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다. 이불 속에는 늦게 돌아오는 가족을 위해 어머니가 넣어두신 밥그릇이 들어 있었다. 밥그릇은 항상 적당하게 따뜻했다. 온돌은 따뜻한 아랫목과 시원한 윗목이 공존해서 좋았다. 윗목은 아궁이의 불기가 덜 닿는 곳이라 시원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기 좋았다. 또 나무로 만든 가구는 아랫목같이 덥고 건조한 곳에 두면 나무가 뒤틀리거나 터지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더운 곳에 두면 안 되는 가구는 다 윗목에 두었다. 또 아랫목과 윗목의 온도 차이로 인해 공기순환이 잘 되고 습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되어 지금처럼 자주 감기로 고생하는 일도 없었다. 온돌하면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이 추운 겨울밤 아랫목 이불 속에 다리를 묻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이 가슴 따뜻하게 떠오른다. 몸살을 다스리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눕는 내 마음은 어느새 그 작지만 아늑했던 공간을 찾아간다. 우리 사회에서 전통 한옥은 거의 사라졌지만 가족의 바탕인 온돌은 아직도 우리 곁에 살아있다. 제가 이번에 설계를 맡게 된 김성숙입니다. 전화로는 한옥을 짓고 싶다고 하셨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떤 집을 생각하고 계세요? 네, 한 20년 동안 아파트에서만 살았는데 이번에 아이들도 다 결혼하고 분가해서 부모님과 저희 부부만 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고향에 땅이 좀 있는데 거기에 한옥을 짓고 싶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쓰실 안방은 전통 한식으로 고가구 들여놓고 보료 깔고 생활하실 수 있게 해요. 그렇지만 부엌하고 욕실은 현대식으로 해주세요. 부엌 옆에는 식구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만들어주시고요. 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한옥은 전통 한옥의 장점과 현대식 주택의 편리함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짓고 있습니다. 저는 마당은 전통적인 게 좋습니다. 한쪽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 항아리를 놓을 수 있는 장독대를 만들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화단을 만들어 꽃나무도 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재는 화단이 잘 보이는 방으로 해주세요. 손님도 만나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옛날 사랑방 같은 곳으로 쓸 수 있게 해요. 네, 좋은 생각이세요.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한옥이 황토나 나무 같은 자연 소재로 짓기 때문에 좋아요. 특히 나무로 만든 대문과 한지를 바른 창문이 참 좋아요. 저희 집 지으실 때도 대문과 창문에 특히 신경 써주세요. 저는 한옥의 대청마루가 특히 좋습니다. 마당으로 탁 트인 대청마루에 앉아 바람을 쐬거나 하면 정말 좋지요. 설계하실 때 마당과 대청마루를 전통식으로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에 한옥을 짓게 되어 기대가 아주 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 음식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한국 음식의 특징으로 양념의 맛이 중요하고 국물이 발달해 밥상 위에는 항상 국을 올린다는 점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요리가 한국 음식에 발달해 있다는 점입니다. 전은 생선, 고기, 채소와 같은 여러 가지 재료에 밀가루와 달걀로 옷을 입히고 기름에 부치는 음식인데요. 이 요리는 맛이 담백해서 재료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생일이나 명절, 제사 같은 특별한 날에 전을 만들어서 즐겨 먹습니다. 비빔밥은 따뜻한 밥에 여러 가지 나물, 고기, 고명 등을 얹고 참기름과 양념을 넣은 음식이다. 고소한 참기름과 매콤한 고추장 양념으로 비비기 때문에 갖가지 재료가 어우러진 맛이 일품이다. 지역에 따라 특색 있는 비빔밥이 있는데 지역 특산물인 콩나물을 쓰는 전주 비빔밥과 숙주나물과 육회가 들어가는 진주 비빔밥이 유명하다. 최근 웰빙 바람이 불면서 각종 야채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건강식이 되고 있다. 재료 4인분, 쇠고기 150g, 도라지 100g, 고사리 100g, 시금치 1단, 느타리버섯 150g, 호박 1개, 당근 2분의 1개, 달걀 4개, 진간장, 다진 마늘, 다진 파, 깨소금, 참기름, 후춧가루, 소금, 식용유, 양념 고추장, 고추장 3큰술, 참기름 2큰술, 설탕 2작은술, 깨소금 2작은술. 준비 1. 쇠고기는 곱게 다져서 진간장, 다진 마늘, 다진 파, 깨소금, 참기름, 후춧가루로 양념한다. 2. 도라지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쳐 가늘게 찢는다. 3. 고사리는 억센 줄기를 잘라내고 나서 적당한 크기로 다듬은 뒤 깨끗이 씻어서 5cm 길이로 썬다. 4. 시금치는 뿌리를 떼어내고 다듬은 후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쳤다가 꺼내어 물기를 꼭 짠다. 5. 느타리 버섯은 2가닥으로 찢는다. 6. 호박은 깨끗이 씻은 다음 0.2cm 두께로 반달 모양으로 썰어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짠다. 7. 당근은 껍질을 벗기고 5cm 길이로 가늘게 채 썰어 소금에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짠다. 만들기 1. 고기, 야채 볶기, 무치기. 먼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뜨겁게 달구어지면 도라지, 고사리, 느타리 버섯, 호박, 당근을 다진 파,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소금으로 각각 양념하여 하나씩 볶아낸다. 마지막에 간이 밴 쇠고기를 넣어 볶는다. 시금치는 다진 파,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소금으로 각각 양념하여 무친다. 2. 양념 고추장 만들기. 고추장에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 설탕을 조금씩 넣고 섞는다. 3. 그릇에 담기. 그릇에 밥을 담고 준비한 재료를 예쁘게 얹은 다음 양념 고추장을 곁들여 낸다.
달걀은 지단을 붙여 채 썰어 얹어도 된다. 이번에 우리 집에서 모일 때 음식 한 가지씩 만들어 오는 게 어때? 난 펄을 가지고 갈게. 펄은 고기 국물에 삶은 쌀국수를 넣은 건데 베트남 음식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음식이야. 쌀국수는 튀긴 게 아니라서 칼로리도 낮은 건강식이고 요즘 웰빙 바람이 불면서 쌀국수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아졌어. 베트남 쌀국수라면 혹시 그 이상한 냄새나는 채소가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실란트로 말이야? 이상한 냄새라니. 좀 독특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맛있는데. 따로 가져올 테니까 한번 먹어봐. 그런데 국물은 어떻게 만들까? 얼큰하게? 아니면 담백하게? 글쎄, 난 담백한 게 좋아. 그리고 모두들 먹을 수 있게 안 맵게 했으면 해. 알았어. 나 이거 정말 잘 만든다. 너희들 기대해도 좋을 거야.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난 일본 음식 중에서 뭘 만들까? 오코노미야키와 야키소바는 어때? 오코노미야키는 지난번에 너희가 먹고 싶다고 한 거고, 야키소바는 야채하고 국수를 볶은 거라서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날 때 많이 해먹는 음식이야. 아마 너희들 입맛에 맞을걸? 난 야키소바는 먹어봤어. 고소하고 괜찮았어. 근데 오코노미야키는 빈대떡 같은 거지? 야채와 해산물 같은 걸 밀가루 반죽에 섞어서 기름에 부치는. 맞아. 마요네즈 때문에 느끼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고소하다고 좋아하니까 이걸로 할게. 그런 대로 쉽게 만들 수 있고 맛도 있고. 근데 넌 뭘 만들 거야? 글쎄, 마파두부 할까? 지난번에 내 생일날 만든 거 있잖아. 매운 소스로 양념한 돼지고기에 물을 넣고 끓이다가 두부를 넣고 버무리는 거 말이야. 나는 마파두부에 튀긴 두부를 넣는데 마침 소스도 있으니까 제대로 맛을 낼 수 있을 거야. 이번 일요일에는 베트남, 중국, 일본 요리까지 푸짐하게 먹겠는데? 기대된다. 여름이라서 그런지 시원한 미니스커트가 눈에 많이 띕니다. 이런 미니 열풍이 최근 경제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흔히 경제 불황에는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여성들의 치마 길이와 경제 상황은 관련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옷감을 절약하기 위해 치마를 짧게 하라는 법을 만들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가 없습니다. 1970년대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경제 상황과 미니스커트의 유행은 관계가 없다고 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불황일 때 오히려 긴 치마가 유행하고 1980년대 경제가 좋을 때는 오히려 미니스커트가 인기를 끄는 등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입던 한복은 시대에 따라 신분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는 여자들이 입던 치마의 길이와 색깔은 물론이거니와 모양도 사회 계층을 나타냈다. 양반 계층의 치마는 넓고 길었으며 서민 계층의 여자들은 양반보다 길이가 짧은 치마를 입었다. 또한 신분에 따라 정해진 색이 있는가 하면 나이에 따른 구별도 있었다. 20세기 초 개화기에는 서구 문화가 유입되면서 양장이 들어왔다. 신여성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양장은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려는 변화 욕구를 드러낸 것이었다. 당시 언론에 소개된 하이힐에 양장을 차려입은 신여성을 보면 현대 여성 못지않게 세련된 모습이었다. 한복은 1945년 광복 이후까지도 널리 애용되었지만 6.25 전쟁이 끝나면서 양장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여성들의 복식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미니스커트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미니스커트는 196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옷인데 한국에는 한 인기 가수가 이 옷을 입고 나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심한 미니스커트에 거부감을 느끼며 비판을 했지만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미니스커트는 새롭고 신선한 유행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유행의 중심이 맞춤복에서 기성복으로 이동하여 패션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시기부터 티셔츠와 청바지가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옷차림이 되고 1980년대 초반에는 중고교 교복 자율화를 계기로 젊은이 중심의 패션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일상적으로 입는 옷들은 더욱 개성적이고 다양해졌다. 파격적인 디자인에서 복고풍의 의상까지 유행은 해마다 바뀌고 다양한 스타일의 옷이 거리로 나왔다. 이제 의상은 개성의 시대이자 다양성의 시대인 현대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특색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 여성들의 옷은 역사적으로 한복에서 양장으로 격식을 차리거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옷차림에서 실용적인 옷차림으로 또한 보수적인 옷차림에서 개성을 살리는 옷차림으로 놀라우리만큼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오늘날 여성들은 매년 새롭게 등장하는 유행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고민을 하며 살고 있다. 교수님, 흔히 새로운 유행은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려는 욕구 때문에 생긴다고 하던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유행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달라지고 싶은 욕구가 새로운 유행을 만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행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다른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배꼽티의 유행은 옷이란 몸을 가리고 보호하는 실용적인 기능을 하는 거라는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배꼽티가 유행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옷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유행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행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학자들은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는 마음과 반대로 같아지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새로운 유행이 생긴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디자인의 옷이 나오면 사람들이 유행을 따르는 집단과 같아지려고 따라 입기 때문에 유행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같은 유행이 어느 정도 계속되면 기존의 유행과 구별되는 옷을 입음으로써 또다시 새로운 유행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전에 유행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유행에 관한 사람들의 의식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옷은 깔끔하게만 입으면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옷에 대한 생각 자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같은 청바지도 유행에 따라 매번 새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지요. 예전에 비해 옷에 대한 생각이 실용적인 면보다는 아름다움이나 자기 표현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의식도 유행에 대해 별로 거부감이 없고 긍정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유행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유행을 따르는 게 즐거운 일이라는 사람은 전체의 54%, 즐겁지만 낭비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43%,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낭비라는 반응은 3%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행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교수님은 유행을 잘 따르는 편이세요? 이번에는 교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